이 국가적인 모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각 분야를 다 혁신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대요. 역사에 남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딱딱딱 토론해서 말로 정리해서 나올 만큼 이 되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긴 시간도 없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삐딱패는 작가 홍대선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책 하나 내셨죠? 저기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보수 이재명이라는 책의 제목이 되게 도발적인 것 같아요. 약간은. 도발적이라고 쓰진 않았는데 저렇게 네. 저희가 공저자들끼리 이렇게 제목을 만든 건 아닌데 대단히 도발적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보수,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진보도 아니고, 네. 이른바 뭐 어떤 뭐랄까 보수 중에도 진짜 보수 그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저는 이 책을 사고 나서 거의 2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네. 2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사실 저만 해도 그 선거 때 어떤 정치인을 다룬 책은 잘 읽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책 자체의 전체적인 기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기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복하면서 진짜 보수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봐도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봐온 보수라는 분들의 행태는 어떤 보수라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내가 미운 놈이 있으면은 너는 종중이다. 원래는 종북이었죠. 그렇죠. 예. 최근에 좀 바뀌어가지고 너는 종중이다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외부 사람들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지난번에는 뭐 이 정도 발언은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른바 미치광이 거짓말쟁이 윤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요. 자, 저자께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저자께서 새로 정의한 보수의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기존 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진짜 보수라고 정의하신 그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25년간의 자칭 보수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YS가 3당 합당 이후에 대통령이 돼서 금융실명제를 하고 하나회를 혁파할 때까지 보수가 보수다운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고 있어봤자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회창 후보 시절에 이분이 2번 다 대통령을 될 뻔했는데 처음부터 YS 이후부터 총풍 사건이 있었죠. 저는 차떼기는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총풍은 북한을 사주해서 북한 적국을 사주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비록 생명과 재산을 다칠 수 있게 하더라도 선거에 도움되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미 한번 버렸어요. 나라를 한번 버렸습니다. 이건 매국이죠. 그 뒤에 총풍 사건 있었던 다음에 가장 먼저 그 바로 다음에 이 보수 세력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갔죠. 그 다음에 박근혜였습니다. 탄핵됐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인데 역시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은 아예 정말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20년이 지금까지 넘는 시간 동안 과연 보수는 정통적으로 행동했는가? 과연 그들이 정통 보수였는가? 보수의 명맥은 적어도 우리 사회 오른쪽에선 이미 그때부터 끊겨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보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수였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수를 참칭해온 반역 세력이죠.
반역이에요. 총풍은 반역이에요. 그때부터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적 구성원이 그들이 나이 먹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하나씩 은퇴하고 그랬지 인적 구성원이 혁명적으로 갈리거나 바뀐 적이 있었나요? 지난 20년 동안?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를 네.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내란사 12.3 이후만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은 제가 봐도 이거 까딱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내란 수괴를 보호하고 그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와서 이 내란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약간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들은 지난 25년 동안 총풍 사건으로부터 27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애국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은 국가의 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그 내란 수계는 윤석열인데 내란 수계를 중심으로 한 그 패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상원 그 군대 쪽도 있지만 또 한덕수 그쪽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 때 우리나라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세계 유일의 열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공석 상태라서 트럼프가 한국부터 때리겠다고 했으나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학받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일진이 학교에 복귀해서 한국 나와라고 했는데 한국은 지금 지금 집에 있는데 정학 맞아서라고 하면 그래? 한국부터 때려도 되는데 우크라이나 너부터 엎드려 뻗쳐 약간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가 더 심하게 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을 괴롭히고 흔들고 하다가 또 역풍도 맞고 또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우리의 유리한 가장 우리가 발뻗기 좋은 거기가 어딘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골든타임을 얻었는데 왜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 일대를 놓치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느냐. 기다릴수록 좋은데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 나라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할 만 하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었더니 한 2주일 있다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죠. 한덕수 무리는 이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즉 매국을 했다라고 미국이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미국의 고위 관료가. 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반역입니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생각하시 보수의 어떤 진정한 보수, 진짜 네. 보수의 포지티브한 개념은 어떤 걸까요? 진짜 보수의 포지티브한 개념은 지금의 자칭 보수가 말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지킨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저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뭐 북한의 나라 넘어간다 중국의 나라 넘어간다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수는 비록 불안을 조장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려고 했던 게 원래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죠. 그 책에서 보면은 되게 박정희 얘기 한번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좀 많이 나오지만 이 박정희를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어떤 비교한 대목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박정희는 그럼 어떤 면이 어떤 면이고 또 어떤 면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승만부터 양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승만이 국시로 삼았던 게 일민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사실은 파시즘이죠. 예, 이 사람 정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우파 중에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발전해서 빨리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서 선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해서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기득권 위주로 고착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우리가 친일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소장농이었어요. 해방 직후에 정확하게 80%가량이 그 농민이었던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농민 중에 85.8%가 소장농이었어요. 즉 전 국민의 70%가 아주 노골적인 피착취 계층이었던 거예요. 있는 자에게 피와 땀과 노동을 빼앗기는.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정적인 죽산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다 그러죠. 이승만이 죽이지만 그때는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던 조봉암 선생을
전격적으로 농림부 장관에 앉혀서 이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정말 사회주의적인 농지 개혁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친일 지주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몰락을 했고요. 그 착취받던 소작농들이 다 자기 땅을 지닌 자영농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잉여 농산물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축적한 잉여 농산물로 자식 하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서 이 졸업한 사람들이 나중에 박정희 시대가 되었을 때 각자 산업 역군이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은 이 이승만은 그 전까지의 어떤 그 지주와 소작농들로 이루어진 이런 착취와 피착취 구조로 고착되어 있던 이 드라마틱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회주의적인 지금으로 치면 완전 빨갱이 중에 빨갱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던 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박정희만 해도 예. 홍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기획하고 실천했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봐도 당시에 박정희가 썼던 정책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주의 우파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이른바 그 시장 시스템 안에서만 노는 자유주의 우파 정책을 썼다면 제가 볼 때 포스코는 건설이 되지 않았겠죠. 그 참 항상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이게 그런 면이 있지만 또한 어떤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 평가가 민족사의 영웅과 정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악으로 이렇게 딱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참 가려서 보기 힘든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승만의 그런 면, 박정희의 그런 면만큼은 이른바 보수의 포지티브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좀 우리가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료보험은 매우 국민의료보험이 사회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회주의적이라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봤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이념적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주의적이고 집체주의적이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요. 굉장히 파시즘적인데 또 되게 사회주의적이에요. 새마을 운동이 집단 노동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농촌이 잘 되고 아직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농촌에서 자라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훌륭한 산업 전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과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우파 정치인이라고 인식을 하면 우파적인 보수적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그 자기가 좌파 정치인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역시 반대일 것이고요.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빨리 선진국 돼야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보면은 짬뽕돼 있어요. 이념적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아직도 새마을 운동 배우려고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새마을 운동은 굉장히 지저분한 운동이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또 몹시 빠르게 성공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운동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실용적인 결과주의자로서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통 보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 실용주의자. 결과적 실용주의자. 결과적 실용주의자.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정통 보수의 그늘도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화공업 육성을 하고 싶은데 일본도 중화공업 육성 할 거면 돈 안 빌려줘. 그 미국도 돈을 줄 때 조건부를 붙이잖아요. 너네 경공업만 해. 중화공업은 너네는 어차피 못 할 거야. 그런데 중화공업 육성을 하려니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일제 30년간의 고통을 한인협정 보상금으로 푼다. 말도 안 되죠. 그 누가 동의해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쨌든 그 돈이 필요하니까 민족적인 자존심을 좀 접더라도 갖고 와서 그걸 하겠다.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결과를 만드는 거엔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통 보수적인 태도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박태준이 포항제철 건설을 하면서 허벌판에서 우양우 정신. 네, 우양우 정신 있잖아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우리 포항제철 이거 건립하는 거 실패하면 우리 모두 이 우양우에서 저 영일만 바다에 다 같이 빠져 죽자. 그러니까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또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또 없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또 굉장히 큰 업적이 있는데 업적이라기엔 너무 폭력적이죠. 화교 자본 때려잡은 거. 예. 지금 화교가 원래부터 상인 그 집단으로서 자리 잡았던 모든 국가는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 모든 국가들은요 지금 부자들이 다 화교예요. 그렇죠. 동남아는 그렇죠. 동남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중국집 이발소, 세탁소와 같은 이런 전만적인 전국적인 이런 어떤 장인 정신이나 약간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은 거의 한 70%가 화교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네. 그래서 이 돈을 벌 사람들은 다 화교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실 부르면 안 되는 말이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가 특히나 중국집 잘못 부를 때 짱깨. 그러면 안 되지만 짱깨라고 하잖아요. 짱깨의 어원이 장괴예요. 금고. 장괴가 원래 금고란 뜻인데 예. 돈 있는 사람은 다 중국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곰은 사실 조선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산업화가 될 때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끝까지 부자가 되잖아요. 부의 양극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든 우리나라 동남아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한 박정희는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논리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교를 괴롭혀서 지금의 화교로 만들었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정말 신기하게도 사실은 일본만 하더라도 재벌급에 해당하는 화교 가문들이 있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한 명도 없다시피 하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민족 자본을 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결과의 책임을 못 질 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참 상쾌하죠. 상쾌하게 무시하죠. 그것이 사실은 보수는 지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꼭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보수는 지키는 보수였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시스템을 바꿔왔습니다. 이승만이 바꿨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과 그 이촌 향도 어떤 이런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사회의 기조를 박정희가 또 한 번 바꿨고요. 그다음에 노태우만 하더라도 물론 저 노태우 인정하기 싫습니다. 전두환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면이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노태우를 보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반공 교육을 전 국민 반공 교육을 하면서 북한 미워하고 중국 미워하고 소련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소련 붕괴되자마자 노태우 어떻게 했죠? 북방 외교했잖아요. 그 러시아를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그다음에 구소련의 군사 무기 기술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 가난했던 망했던 러시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지금의 먹거리 어떤 발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안주가 초코파이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이게 과연 지키고 고정관념을 답습하는 게 보수냐? 매우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통 보수는 아방가르드예요. 매우 전복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진보가 훨씬 더 안정적 스테이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상적인 발언입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을 되게 중시하는 진보가 오히려 스테이블한 사람들이다. 네, 오히려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사실 박정희 당시에 한국이 철강 생산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하겠다라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도전해서 성공시킨 역동성이라는 게 사실 보수 세력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칭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을 박정희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두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어떠한 그 역사적 변곡점에서 그들이 결정된 그것이 잘못이든 죄악이든 공이든 간에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환웅이에요. 이승만은 환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환웅은 원래 그 환인이 하늘을 지배하는 환인이 보냈잖아요. 환인은 루즈벨트죠. 딱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환웅이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서 예. 하늘이 아니라 하와이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 아메리카의 정신을 가지고 이 박사께서 예, 내려오셔 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와도 싸우시고 그러니까 그 환웅도 근데 고문 누구야 그럼? 곰은 교화 대상이죠. 곰은 무지렁이 국민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신화를 갖고 있어요. 이 신화는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을 가장 혐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정희죠. 그렇죠. 예, 이승만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그래도 박정희가 불러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았지만 그렇죠. 박정희가 끝까지 아무렇지. 귀국을 허락하지 않자 절망에 빠져서 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게 이승만이고요. 그 둘은 서로를 싫어했어요. 그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수는 언제나 전복적이었어요. 단적으로 이승만도요. 그리고 박정희도요.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성조기 흔드는 바로 그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 CIA가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축출하려고 했어요. 미국이. 에버그린 작전. 예, 그 작전 그 실행은 못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박정희 암살 시나리오도 사실 수립이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실행을 하기 전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규어가 등장해서 예, 탕탕탕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청년 시절의 박정희는 네, 좀 부자를 싫어하고 네 맞아요. 좀 이 가난한 서민들한테 예,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출세 욕구도 있었겠죠. 출세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한때 남로당에서 거의 뭐 군 충책이었죠. 예, 군 총책을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정희가 청년 시절에 어떤 굉장히 뭐랄까 지금 말할 때는 어떤 좌파적 정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워낙에 어두운 면도 이를테면 뭐 독재라든가 어떤 뭐 학살이라든가 네, 그런 원죄랄까 그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또 이쪽 면을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또. 아니 그 저한테 박정희는 인간적으로 한 명의 인격으로서 어떤 사람 같아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맞죠. 아이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런데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주대한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 박정희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악덕 그 사람들의 죄악, 그 사람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들이 역사의 일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남긴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있어서 그들이 남긴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거든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이미. 하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하나의 심지어 일제가 남긴 그 적산가옥도 유산인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산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산에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밝은 부분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고 조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밝은 면의 계승, 그러니까 실용적 국익주의, 결과주의, 네. 이제 그거의 어떤 계승잔지 네.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렇게 보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철학자들의 책을 쓸 때도 항상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제 작가로서의 버릇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는데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이재명은 전형적인 386이죠. 예, 그런데 사실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재명은 이 사람의 문화적 유전자는 사실은 산업화 세대예요. 예? 이 사람의 문화적인 유전자는 산업화 세대예요. 산업화 세대. 예. 산업화 세대의 자수성과 스토리를 그대로 이 사람은 갖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경북 안동에서 이분이 1964년에 태어났을 때 이분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산촌에서 태어났어요. 농촌보다 더 가난한 데가 상촌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 온 가족이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이제 이촌 향도를 합니다. 도시를 이사를 하는데 성남으로 이사를 오죠. 성남의 빈민가의 판잣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이재명 본인이 중학생 때부터 공장 노동을 하죠. 예. 그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년 노동자가 소년 가장이 되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 분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못 먹고 고생했지 했던 거 하나씩 다 겪었어요. 사실 그 윗세대의 경험을 한 거죠. 예, 윗세대의 경험을 특이하게 일찍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 왜 프레스 기계에 손 말려 들어가서 장애 입고 그다음에 그 화공약품에 안전장비 없이 노출돼 가지고 이제 미각과 후각의 대부분을 상실했죠.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 먹는 거를 가장 이재명 좋아한다고 하는 게 원래 그 노인들이 된장찌개 좋아하는 게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면 된장이 제일 맛있대요. 가장 짜고 강렬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미각과 후각을 상실한 걸까요? 그거는 그냥 입맛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죠. 중학교도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사실은 일하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바빠서 사실은 뭐 MT를 간다든지 무슨 뭐 학생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학생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586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없죠. 문화적으로. 이분은 기억 자체가 산업화 세대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은 성장기도 사실 박정희와 매우 유사해요. 박정희는 농촌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굶으면서 지냈어요. 이재명도 가난한 공단 노동자의 아들로 굶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분이 만주군 장교하기 전에 문경 복통학교 교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소장농으로 자라면서 왜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굶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은 다른 교사들이 놀 때 휴일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집 찾아다니면서 농촌 실태 조사를 했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보리밥 얻어먹고 살고 개살구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이 가정이 먹고 살고 왜 굶주리나 이 농촌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새마을 운동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재명 같은 경우도 가난한 공단 노동자를 하면서 본인이 다치고 산업재해를 통해서 불구가 되고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계 진출하게 된 그게 성남시장에 도전한 건데 성남시장에 애초에 도전하게 된 그게 그 공공의료원. 예. 왜냐면 이 다치는 돈 없는 노동자들이 이들을 보살필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낀 거. 이 고통과 굶주림에서 시작한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정계에 진출하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박정희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재명은 굉장히 그 탈이념적인 결과적 실용주의가 박정희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변절한 거 아니냐 소리 여러 번 들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상속세 이거 드라마틱하게 감세돼야 된다. 이거 국힘 편 딱 들었다가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국힘의 편에 설 수 있냐라고 해서 민주당이 한번 흔들흔들했었어요. 예, 그런 것도 그냥 이게 경제에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찬성을 하거든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념적인 사람인데 거꾸로 이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는 종북 좌파 포퓰리스트로 비난을 받죠. 근데 좀 그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전한 걸 뚝 토파 보면 네. 오히려 그 실사구시라기보다는 네. 뭐 특히나 이제 한일 문제 있어가지고는 네. 뭐 총선은 한일전, 네. 일제 교과 바꾸기 운동, 뭐 어디 무슨 운동, 일장기, 그 우길기 네. 입항 금지. 그러니까 되게 좀 실용과 좀 관련이 없는 네. 약간 위정척사 같은 메시지 많이 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예.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학생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서울대 연고대 막 인서울의 그럴 듯한 대학교에서 무슨 뭐 학생회장을 한다던가 이런 출신도 아니에요. 누가 발탁해 주지도 않았고 성남의 정말 길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최근에서야 여의도 중앙정계에 편입된 철저한 길바닥 출신 마이너 비주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은 첫 번째 굴러온 돌이에요. 그렇죠. 예, 굴러온들 많죠. 그런 상황에서 그 이재명이 됐든 이재명의 주변 어떤 보좌진들이 됐든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감을 느꼈던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통적인 진보 진영, 그다음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든 진보 진영을 부르든 민주당적이라고 부르든 그 색채에 최대한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박정희와 비슷하면 비슷하지 다른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만주군 장교로 했던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요. 정작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게 박정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반일, 항일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 가장 됐었고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던 게 뭐냐면 복싱이 됐든 뭐가 됐든 일본 선수 이기고 챔피언 먹으면 카퍼레이드 해주던 게 박정희 때부터 했던 거고요. 박정희가 이 사람이 진심인지 겉으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 사람이 자기가 국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공식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 그리고 안중근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지막 유목이 민족 정기의 전당이라고 하는 안중근 기념관에 썼던 그 비석에 들어가는 붓글씨가 이 사람이 김재규에게 탕탕탕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서예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순신을 띄웠죠. 그리고 맞아요. 현충사를 확장해서 성역화한 것도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민족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분은 발전하는 국가 이제 산업화가 돼야 되는 국가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적어도 알고 실행한 사람이긴 하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게 비록 총선은 한일전 이러한 어떤 그 일본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소환하는 어떤 이재명의 어떤 선거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정희와 비슷하면 비슷하지 오히려 훨씬 비슷해요. 국힘보다. 박정희. 어떻게 보면 예. 이거 조금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정치적 실용주의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국익이나 네. 거기에 실용적으로 이익이 됐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네. 굳이 어떤 청소년 캠페인용으로 네. 이걸 그런 걸 가져왔던 반일을 가져왔던 것들은 네. 제가 볼 때 실용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실용적이 아니라서 뭐 뭐랄까 이념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어떤 그런 좀 그런 사고 체계에 갇혀 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적 실용주의자로 볼 때 왜냐하면 저는 그게 반일을 이야기한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선엔 유리하니까요. 선거에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그런 측면들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잘 제어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이제 실용주의로 선거에 유리했기 때문에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제가 혹은 그 보좌진 입장에서 이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 어떤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들이 사실 총선은 한일전은 저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은 저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곤란한 마음이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래도 이해는 돼요. 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또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예. 뭐 실용주의자라면 지금 사실 저는 이번 대선 토론 경제 부문 대선 토론에서 사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예컨대 풍력 발전 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풍력 발전 이재명 후보만 이제 풍력 발전을 이제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중이라고까지 몰아갔죠. 그런데 사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풍력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부분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는 거의 전 세계 이 생산의 한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하려면은 중국의 상품을 가져다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그 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붙인 것은 굉장히 한국의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도 없고 또 단지 상대방을 어떤 이 진중이나 종중이나 종북으로 몰아붙였던 최근의 이 타락한 보수 세력의 어떤 이야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침 중국이 묻었다라고 주장해서 친중으로 몰아붙이기가 꽤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 기회를 놓칠 이유를 이제 못 느낀 것 같고. 굉장히 비열하고 네. 아무 생각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은 이제 지자체장 출신이잖아요. 지자체의 행정 중심으로 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냐면 원자력 뭐 어떤 게 더 싸냐, 뭐 어떤 효율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보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원전 폐기물이에요. 원전 폐기물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자체가 원전 폐기물을 수용하는 걸 거부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원전 계속해서 늘어나는 원전 폐기물을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매우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원전 폐기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다라고 하는 매우 사무적인 접근이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중국 묻었다라고 단지 욕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기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좀 비겁한 거고 근시안적인 거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원전이 그래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딱 계산하면 원전이 당연히 싸죠. 당연히 생산비는 싸요. 그런데 그 생산비에는 이 수만 년 수십만 년 간다고 하는 이 원전 폐기물을 어찌할 것이냐가 빠진 오직 생산비라는 거죠. 그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전의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돈 얘기라는 것은 지금 자라나는 중학생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당장 공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 공부를 뭐하러 해? 학비 드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보통 에너지의 뭐랄까 이 생산성 내지 가격을 어떤 그 에너지가 앞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이제 폐기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이제 그걸로 따지는데 사실은 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국제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쌉니다.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원전은 전기를 생산데 얼마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풍력 발전은 훨씬 더 든다 어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토론 방식 때문에 이재명의 다음 말이 끊겼어요. 예.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장에서 컵을 하나 생산하는 거랑 100개 생산하는 거랑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가를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규모를 넓히면서 단가를 낮추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려다 못한 걸 가지고 이제 마치 뭐 할 말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제가 여쭤볼 거는 그 이번에 이제 경제 공약이나 발언 볼 때 네. 어떤 그런 뭐 산업 정책에 대한 세밀한 기획은 잘 세워져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어떤 것 같으세요? 그 기획은 많이 세워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너무 빨리 이렇게 사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 사실은 말 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시간이 이제 너무 서로 적었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지금 그 정체적인 총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듣기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국가적인 모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각 분야를 다 혁신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대요. 역사에 남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안 좋은데. 예, 본인의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딱 그 토론에서 말로 정리해서 나올 만큼 이 되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기엔 시간도 없지만 굉장히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실 이번에는 사실 모든 후보들이 물론 권영국 후보 빼고요. 모든 후보들이 AI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강조하고 있고 특히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모를 만한 것들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좀 되게 비겁했던 예, 게 좀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왜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또 본인이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두 분 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분을 어떤 진중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것밖에 못 하고 있는데 전 정말 그것은 실망스러웠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은 2035년까지 사실 이른바 전기화 이 전 경제 부문에서 네. 2035년 혹은 2038년까지 전 부분의 전기화를 달성할 계획이고 심지어 해외 논자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을 때 한국 경제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전 쓰레기가 축적되는 것 때문에라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한국이 많이 산업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또 그와 별도로 좀 적극적으로 한국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산업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급을 하고 네. 이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의 이제 그 뭐 코스피 5천 얘기 네. 했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산업 정책하고는 네. 어떤 뭐 모순되는 게 없던가요? 저는 이거말로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딱 읽어보면 그 주가 우리나라의 주가를 올리겠다. 보통 지금 옛날에 그 이명박도 747 그랬잖아요. 그때 뭐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막연하게 경제고 뭐고 다 잘 될 거니까 두고 봐라. 그 정도로 주가가 오를 만큼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에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 오너 가문이라든지 소수의 그 기업의 경영진 수뇌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뇌부가 기업 경영 주가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는 지금의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 정말 선진화된 주식 회사 주식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미국식으로 더 주주들의 어떤 그 의견이 더 회사 경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수의 대주주들이 회사 경영이라든지 주가 결정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적폐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서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누구나 그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주식 시장의 구조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면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그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믿지 못해서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실 이제는 저축만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모든 경제 구성원들이 어떤 그거의 그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을 만드는 동시에 부동산의 힘을 그런 식으로 빼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보면 매우 진심이어서 오히려 이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 시장에서 네. 굉장히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온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게 그동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단지 현재 이른바 이 재벌 총수라는 그 경제 권력자들이 네.
일종의 이 빼먹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의 현대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얻어낸 잉여 가운데 사실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실물 경제와 사실 이 금융 경제 사이에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현재 첨단 산업 부분에서 어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민관 펀드 이야기 있지 민관 않습니까? 펀드, 네. 네. 뭐 이것 가지고 뭐 사회주의는 뭐네 그러는데 네. 그건 정말 진짜 엉뚱한 없는 일이고.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뭐 그런 거 해외도 많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정말 엉뚱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민관 펀드로 이제 만든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에 한 5년, 10년 정도는 사실 많은 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안은 이제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야 되니까. 사실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불만은 사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도 저도 이것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선거 때마다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근데 이번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어떻게 금융 수익을 늘리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조업 산업이 발전해야 사실 그게 금융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새 정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좀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이제 AI와 로봇, 스마트 팩토리 막 이런 흐름 때문에 전체 사회 구성원의 노동 시간 자체는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이미 선진국들은 다 탔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우리나라에 지어지는 공장들 중에 100% 기계의 힘으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인 흐름을 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더라고요. 전체 노동 시간은 줄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그에 비례해서 줄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나 AI를 통해서 그것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기본사회 그리고 기본사회의 틀에서 또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을 유지할 것이냐. 항상 이게 분배와 성장을 이렇게 쌍으로 이 사람이 놓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민이 깊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은 제가 볼 때 사실 이 기본소득도 사실 이 좌파 버전에서 우파 버전까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책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이 수요 부족을 어떤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기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넘기기 위한 대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글쎄요 앞으로 과연 AI의 발전이 제가 볼 때 AI의 발전이 아주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없애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와 동시에
AI의 발전 때문에 생길 일자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5년 동안 아주 가시적으로 과연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좀 물론 뭐 이 AI 관련 그저 인력을 늘리는 어떤 정책들 네. 너무나 타당한 것이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책에서 볼 때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어떤 산업화의 막차를 탔다면 네. 이재명 또한 떠나의 막차를 지금 타야 될 상황이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걸 기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딱 넘은 지금 선진국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말석에 있잖아요.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들 중에 가장 신식한 막내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저 이번에 윤석열 정권 그 내란 사태, 그다음에 윤석열 그 내란 수계 주변에서 그 아부하고 동조했던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을 보면 선진국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우리 생각보다 되게 높은 국가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한번 탈락하면 다시는 못 올라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막차를 타야 될 거는 뭐냐면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데 막차를 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네. 어쨌든 이재명 그걸 할 거로 기대하시는 거고.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예. 예,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저는 이 책의 의미가 네. 지금 적어도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 이 보수 세력의 정당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세력들은 사실 지금까지 박정희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분들한테 남은 거는 그냥 누가 혹시 북한에 이로운 짓을 하나, 지금은 중국에 이로운 짓을 하나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단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 오히려 보수가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으로 삼고 있는 박정희를 끌어오셨어요. 네. 근데 다만 큰 차이점은 이거겠죠. 아까도 비판하셨지만 박정희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네. 그런 짓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는 시스템 개혁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 임기에도 사실 지난 윤석열 3년은 날아간 거고. 정말 3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산업 부문에서 날아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특히 첨단 산업 발전에서 그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날렸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때 추진하던 풍력 발전 다 날린 게 윤석열 아닙니까? 뭐 진중이네 뭐네 그러면서. 그런데 일단 지금 시스템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러면은 그 강력한 시스템 개혁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박정희의 어떤 그런 뭐 끌어올 수 있다고 치고. 네. 어떤 특성을 끌어오되 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 네.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는 네. 관철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혹은 돼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을 많이 건드릴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선을 결정적으로 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정권이 응징당하고 시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출범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스템 개혁, 구조 개혁. 그러니까 이재명이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기본사회 30년이거든요. 이게 산업화 30년의 그 시간, 박정희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민주화 시대도 동시에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는 이 30년, 다음 30년은 기본사회 30년이다. 라고 해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한 번 더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요. 박정희 시대도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정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교 자본을 탄압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그냥 했어요.
근데 똑같이 절차적 고민을 최소화하려는 거는 같아요. 이재명도.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달의 민족이 그때는 배달의 민족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이제 독일계 자본으로 이제 회사가 팔렸을 때 수수료 인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수수료 인상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한다고 하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 사실은 우회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엄청 압박했어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그때는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계곡 불법 점유하던 그 민박집들 있잖아요. 닭백숙 팔던 이런 거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싹 정리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맥스 상태였어요. 그때 배달의 민족이 겁먹고 확 꼬리를 내리면서 수수료 인상이 한번 취소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사실 그 혜택을 한번 봤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원리원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경기도지사가 외국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전체적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안 하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긴 했죠. 그런데 그게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저질렀다고 하는 건 악덕이라고 하는 건 헌정 가치를 완전 배신한 건데 경기도지사로서 이게 경기도지사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못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선 근처엔 자주 갈 것 같아요. 이분 성향이. 그런데 선을 결정적으로 넘는 것이 지금 가능한가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행정과 입법만 장악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그들이 지금 사법부까지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지금 또 리스크가 많잖아요. 사법적으로 네, 많죠. 관련이 많고 당장 대통령 된 다음에 판결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네. 또한 이슈 될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에서 되게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세요? 검찰 개혁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도. 검찰 제가 개혁은, 전에 들었는데 뭐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사실은 사법 시스템을 그대로 사법 시스템을 건드리면 또 이제 뭐 그 정치 보복이니 뭐니 말라오게 생겼고 근간이 흔들릴 수 안 있습니다. 건드려도 가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자기 온몸으로 몸빵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또 안 건드리면 정치보복이란 말이 두려워서 해야 될 개혁을 안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는 예, 그냥 뭘 해도 욕먹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법개혁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왜냐하면 게임 이론이잖아요. 뭘 해도 욕을 먹는다면 그러면 하고 욕 먹자. 예, 하고 욕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사회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뭐 무엇을 위해서든 예. 뭐 투명하게 하면 네. 예.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차피 입법부가 법을 정하는 거니까. 네. 네, 그 와중에서 일단 그 개인의 방탄이나 어떤 개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뭐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건데. 네. 좀 참. 뭐 게다가 어떤 정치 세력이든 간에 뭐 실제로 지금 개헌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문제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 다른 정치 세력이 장악을 했을 때 네. 어떤 생겼던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같은 정치 세력이 두 권력을 다 장악을 했을 때 문제가 있겠죠. 있겠지만 모든 정치 세력들은 또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개혁을 순탄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선거 때 시민들한테 호소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국힘 측에서 이야기 나오는 뭐 두 권력을 다 줄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을 이제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정작 이재명 후보 본인은 사법부를 때려야 된다 이런 말 안 했는데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미리 흥분해가지고 좀 네.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 같아요.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지금 고립주의가 유행하고 지금 전 세계의 전쟁 위기가 증폭하고 독일도 재무장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경제는 제 IMF가 지금 왔고 자영업 몰락이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때린다, 보복해야 된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후보 본인은 안 하는데 왜 주변에서 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후보 본인은 우리나라 잘 됐는데 미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좀 조용히 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좀 이런 게 일종의 깜깜합니다. 용인수 아닌가요? 네? 자기가 실용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네, 그 주변 사람 쓰는 것도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좀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게 또 2000년 이전과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일정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물론 뭐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이걸 무슨 복마전 물론 검찰은 다릅니다. 네. 검찰은 다르지만 사법부 자체를 복마전처럼 여기고 건,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실용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당장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은 윤석열이 해주고 있고 김문수 선거운동은 말씀하신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깝깝한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다급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많은 인원들이 이제 캠프로 오가다 보니까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미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치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약간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그 책을 쓰시면서 네. 종행으로 검토했을 이재명 후보 네, 그를 형용사 3가지로 한번 묘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다. 예. 저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든 네. 실용 결과주의 그리고 전진, 실용적인 사람, 결과주의적인 사람 대화적인 사람, 그리고 전진. 전진. 전진적이란 얘기는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되짚으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면서 이분들이 정치인이 됐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의 공공의료원 약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돼. 그런데 성남의 공공의료원 건설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이거저거 다 하면서 이분이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맥락이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난 상황에서는 이분의 실용 전진 결과주의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시대, 어떤 다른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이 지도자가 된다면 조금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여지가 지금 이 시국보다는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들어요. 실용적인, 그다음 결과주의적인, 그다음에 전진적인, 이른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약간 이분을 보면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 말이 경주마들이 눈에 요고하지 않습니까? 양옆을 가리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나라 위기 탈출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탈이념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 일관성도 어느 정도는 그 기조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이 있고 이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판의 여지가 또 없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의 입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하는 것도 일단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되게 강력하게 이승만, 박정희 매국 참배를 거부했거든요. 나는 못하겠다. 근데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어떤 변신에 있어가지고 그가 지금 말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과정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게 맞다? 이런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이럴 때 말이 참 그런 게 뭐 그런 거 뭐 대만 얘기할 때 예. 우리가 중국에도 셰셰, 예. 대만도 셰셰, 예. 그다음에 일본엔 또 왜 감사 한문이다죠? 아리가또 그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자면 예. 이분이 그 유머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유머 감각이 없어요. 예. 이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런 것 분위기 같아요. 자체는 어. 다 어떤 농담이었어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막 폭소가 터지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와 이재명 후보 유머 감각도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이게 실패한 유머인데 코미디언에게 가장 서글픈 순간은 자기 유머가 왜 실패했는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 대만에도 셰셰 중국의 셰셰 그 내용 자체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됐든 결국은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왜? 원교 근공이기 때문에 미국이 훌륭한 제국이어서가 아니라 예, 미국이 중남미랑 중동에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멀리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멀리 있는 친구는 그 거리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중국, 대만, 러시아에 팔아야 될 물건은 다 최대한 팔아야죠. 다 팔아야죠. 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셰셰를 가지고 이준석이나 김문수가 뭐라고 할 때 표현만 가지고 문제 삼지 그 표현이 들어간 전체 내용 가지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지만 어떡합니까? 실패한 유머인 것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이를테면 지금 사실은 아까 사람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쓰는 것 또한 정말 큰 시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로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중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영 씨인가요? 그 네. 양반이 한 얘기가 지금 뭐 대만 불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외교할 때 무슨 우리 패를 왜 깝니까? 말도 안 되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도 이재명 후보지만 네. 그 주변 분들을 제가 이분들이 과연 실용적인 사람들인가 그 생각 되게 많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작 저는 그 이재명 후보 본인과 이재명 후보 그 주변에 어떤 기조가 물과 기름처럼 떠 있는 느낌을 저는 옛날부터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실용적 결과주의가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가치 판단적으로 언어를 구사를 하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엇은 옳다, 무엇은 나쁘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다 보니 이렇게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조직 중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조직이 가장 방대해요. 그리고 가장 비대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뭡니까 상생과 통합 무려 400명으로 이루어진 그 싱크탱크 그룹이 또 생겼다가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또 그 그림같이 그냥 공중분해되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선다. 예. 가장 먼저 손댈 일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손댈 거 이거 먼저 할 것 같다. 가장 먼저 손댈 거요. 네. 가장 먼저 손댈 거는 제 예상컨대 부동산 언급을 최대한 피하고 부동산의 힘을 우회적으로 빼기 위해서 주식시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릴 것 같은 걸 제일 먼저 할 것 같다라는 제 예상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손댈 일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같이 판단을 할게요. 예. 내란의 완전한 종식.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내란 가능성의 완전한 종식까지 가야 내란 자체가 종식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DJ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과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하나회 소속의 장성들을 별을 떨어뜨리기만 했지 그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들의 일신을 제재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자 태국을 보세요. 태국은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면 쿠데타에 실패해봐야 사실은 그 실패하는 과정이 국왕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리고 국왕도 절대자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권력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외국에 망명 가면 돼요. 네, 맞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태국에서 쿠데타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냥 몇 년 있다 감방 생활 좀 하고 몇 년 있다 사면 당하고 한마디로 패가망신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태국처럼 쿠데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에 실패했을 때의 대가가 무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하는 변곡점에 우리나라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실용 네. 그런 면모가 네.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을 맡게 된다면 네. 어느 분야에서 가장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으십니까? 예상하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경제 뭐 어느 분야에서 가장 예. 강력한 예. 힘을 발휘할 것 같은가? 예. 저는 가장 힘을 발휘할 것 같은 건 역시 경제라고 생각이 돼요. 경제. 예. 왜냐하면 경제 이 전체 시장의 구조를 뿌리부터 한번 재조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재명이. 그래서 분배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말했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어떤 말들인가? 경제 안보는 보수, 사회 문화는 진보로 갑시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미 3년 전에 2022년 대선 후보였을 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를 무조건 존경하자가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존경받고 부자를 마음 놓고 존경할 수 있도록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부터 성장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천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끊겨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이 동력을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왜 그 시골에 가면 그 50cc 양수기 붙어 있잖아요. 그 논두렁에 대고 물 대는 거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좀 일단은 돌리고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실 경제 정책, 성장, 시장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 구분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탈이념적이고 탈가치 판단적인 정책부터 일단 하고 볼 것 같아요. 예.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의 반대 쪽에서 많이 이제 비난하는 게 이제 포퓰리즘, 네, 그다음 베네수엘라 같이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것 그런 게 차이가 그 완전히 네. 다른 거다라고 네. 말씀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냐면 사실 이분은 그 분배 없는 성장은 없고 성장 없는 분배는 없다.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기본소득 그다음에 청년지원금이니 그다음에 지역화폐니 이런 거 하면서 그 부분만 발췌가 됐는데 항상 이 목적은 그 경기도 전체의 어떤 자영업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그 가내수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업체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에 그 목표가 있다라고 꾸준히 밝혀왔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사실은 성장주의자였거든요. 항상 성장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기본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발췌되기가 너무 좋아요. 발췌 편집되기가 항상 퍼주기 이 분배 부분만 딱 발췌가 돼가지고 퍼주기, 포퓰리스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이미지 프레이밍이 됐죠. 예. 근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선 감수해야 될 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정치인이 발췌 편집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의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예. 베네수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래. 아니 베네수엘라하고 한국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사실 본인들이야말로 관념적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수적 관념적 보수에 지배돼 있는지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자유시장 경제의 총아이자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의 가장 그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추경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원금 막 뿌렸어요. 막 부렸죠. 네. 우리나라는 지원금 지원까지만 나와도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정말 일부 금액만 지원했는데 그것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대출이에요. 미국을 위시한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서구 열강들 있죠. 그 일본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줬어요. 예. 매달. 우리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 대출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은 우리 자유진영 전통적인 자유진영 블럭에 있는 게 맞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야말로 정말 이념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수적 이념적 관념을 가지고 이재명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때도 제가 기사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들 손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보전해 줬습니다. 그냥 돈을 줬어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다 이른바 정책금융 싼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었거든요. 네. 직접 돈 주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한테 빨갱이라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진영 4개 전통적인 자유진영,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서유럽과 미국과 그다음에 그 한국, 일본, 대만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원이 가장 야박했어요. 맞습니다. 그 가장 야박한 걸 가지고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하면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가 가장 비현실적으로 이념적인 보수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책 가져오면은 아마 지금 갑자기 내밀면 아마 이런 빨갱이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게 이재명 기본소득 가지고 그 정말 빨갱이라고 하는데, 자 박정희는요 그 시절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기본소득 같은 걸 못했지. 하지만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그 시스템 세팅은 그 필요한 부분에선 가장 사회주의적인 걸 감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를 우리가 그린벨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린벨트가 얼마나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박정희가 살아서 지도자를 하고 있다면 저 기본소득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박정희를 가장 추종한다라고 하는, 자칭 박정희를 숭배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박정희적으로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다, 아르헨티나다, 나라 망한다, 퍼주기 하다가 포퓰리스트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관념적으로만 박정희를 추종하지 실제 박정희주의자가 못 된다. 아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죠. 지금 보수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빨갱이 간별사. 감별도 못해. 예, 근데 간별도 못해요. 문제는 사이비 예, 간별사 노릇만 그렇죠. 사이비 감별사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죠. 사실 좀 전에 홍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박정희를 공부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아니 공부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빨갱이 간별사를 한다 그러는데 실제 병아리 간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마고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관념 속에서 다마고치. 예, 다마고치야, 다마고치. 디지털이에요. 예, 이렇게 잡히는 아날로그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박정희가 얼마나 좌파적인 정책을 그럼요. 하셨는지. 예. 그럼 우리 박정희 공통점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럼 박정희와 이재명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있다면은. 그 이재명은 박정희는 사실은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가 가능했던 사람이고 이재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죠. 네. 그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나 이런 것처럼 위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없거니와 그럴 명분도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잠룡이라고 하는 거겠죠. 박정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박정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를 할 때 그때 그 관동군의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후배죠. 그때 이제 그 만주군 관동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잘 아시겠지만 2.16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타 이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2.16 사건. 근데 기타 이키가 굉장히 군사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사회주의자였어요. 이상한 이념적 사상을 가진. 근데 그때 2.16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교들이 다 잘 사는 집안 장교들이 아니에요. 정말 시골에서 정말 그 피눈물 흘려가면서 굶어 죽어가는 집안에서 어떻게 공부 하나 잘해가지고 사관학교 와가지고 장교하던 그 사람들이 농촌이 살아야 되고 이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일하지만 다 뺏기는 사람들의 세상이 와야 된다. 그래서 기타 이키의 사상을 추종해가지고 2.16 사건을 일으켰다가 싹 다 처형당하고 그 잔당들
그 잔당들이 다 어디로 쫓겨나냐면 만주 관동군으로 쫓겨나서 그 사람들이 박정희의 선배가 돼가지고 박정희도 기타 이키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사실은 박정희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했고요. 박정희 형인 박상희가 사회주의자였고, 예, 그리고 박정희도 남로당 간부였고, 이거 다 연결된 역사적 흐름이에요. 당시에 조선의 농민이나 일본의 농민이나 착취당하고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라고 했는데 사실은 5.16 그 군사 쿠데타는 2.16 사건을 사상적으로 모방한 건 맞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흐름과 이재명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성향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정책적으로 네.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특히 성향적으로 절대로 그 닮았지만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그 역사 배경은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 플러스 그러니까 군인 출신과 변호사 출신의 차이점이 있겠죠. 예. 군인 출신은 아무래도 박정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사람 뜻이 좋아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폭력밖에 행사할 줄을 몰랐잖아요. 박정희는. 그런데 그 심지어 이재명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심지어 판검사도 아니었어요. 정말 남을 설득해야만 하는 그 사람으로서 사실은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을 사법 그 연수원에서 올렸지만 그 자기는 그 길바닥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인권 변호사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평생 남을 어떤 논리가 됐든 제안이 됐든 말로, 문자로, 텍스트로, 언어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평생을 살았잖아요. 예,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시대의 발전이 있죠. 네. 말하자면 80년의 군인들은 기업력이 떨어지니까 시민들을 곤봉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의 군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법치주의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지식 체계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성장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의 법정이 사실 2020년 전과 2000년대 전과 그 이후에 한국의 법정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정희와 다르겠죠.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른바 보수 이재명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유신 이후에 박정희를 상상하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과연. 네. 그러니까 유신 이후에 박정희 같이 철권을 휘두르는 걸 자기들이 겪어봤으니까 그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박정희를 상상하고 있는 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번 하시면서 이재명 뭐 그 전에 몰랐던 뭐 일화나 비화나 있으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건 나 몰랐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으면은. 저는 가정사가 불행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쭉 보면서 이 정도까지 불행할 줄은 몰랐어요. 가정사가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가장 이제 가슴 아팠던 점은 뭐냐면 그 가장 서로 의지하던 친했던 사이였던 그 누나가 그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환경 미화원이셨죠. 예, 원래 이제 환경 미화하면서 이제 공공 건물에 이제 그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셨는데 거기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과로사한 상태로 발견된 게 이제 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겪으면서 이분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소득, 기본사회 모두가 웬만하면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경쟁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왜 그러한 기본소득, 기본사회 왜 기본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기본을 빼앗긴 본인도 가족들도 그 삶의 궤적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남들은 적어도 우리까지만, 우리 세대까지만, 우리 가족까지만 이게 돼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이 갖고 있는 사명감이 정말 개인의 경험에서 나왔구나라는 그런 것 조금 가슴 아프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 이제
역사에 밝으시니까 네. 혹시 역사상 인물 속에서 예. 이재명과 제일 닮았다거나 닮고 싶다거나 예. 뭐 그런 인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이제 좀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뭐 DJ DJ. DJ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IMF의 나라 국간이 이제 텅 빈 상태에서 예. 키를 받았는데 그렇죠. 금고가 텅 비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서양 자본이 강요한 신자유주의를 어느 정도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문화 산업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특히나 IT에 굉장히 많이 올인을 했죠. 예. 예. 그랬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그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에 서 필요한 거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갖다가 이제 다 장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이런 점에서는 사실 DJ도 굉장히 그 사고의 그 어떤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굉장히 실용주의자의 면모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DJ가 많이 겹친다. 예. DJ는 그분이 쓴 이전에 그 경제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이분이 실제로 집권해서 펼친 경제 정책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을 이재명이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왜 말이 바뀌었냐? 몇 년 전보다.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뭐라면 첫째 시대가 바뀌었다. 두 번째 그동안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라고 느꼈어요. 매우 타당한 발언입니다. 네. 타당한 발언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네. 또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런 거거든요. 5년 전에는 난 아까 이렇게 참배 거부했는데 지금 했다. 근데 진짜 그런 거죠. 정치인의 책임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거기에 그 변화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다음에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 그때 지금 바뀌었다. 그 근거는 이렇다. 그게 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근데 사실 전 최근에 제일 좀 이상했던 사람들이 계엄은 졸라 반대하는데 네. 탄핵도 반대를 해요. 나 그 사람들 정말 뭐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한 그 마지막으로 그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그 바라는 바, 본인이 바라는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나라, 내란의 완전한 종식. 이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는 베이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미얀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무튼 그 오늘 진짜 보수 이재명 저자 홍 대선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